시작해 볼게요. 8산원이에요. 시조 3편인데 별로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은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시조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형식적 내용성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그 정도 두 개지 뭐. 시예요. 서정문학에 들어가네요. 서정문학. 서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서, 풀다, 서, 정서정. 정서를 풀어냅니다. 근데 정서를 풀어내는데 어떻게 풀어냅니까? 다양한 이미지, 즉 심상을 사용해서 운율이 있는 언어로 함축적으로 표현해 놓으면 그게 서정문학이지. 서정관리죠. 한국 문학의 표현상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게 시험 포인트지. 뭐예요? 각 시조에 나타나 있는 표현상 특징, 무슨 법 찾기. 작품을 주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안타깝죠.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 답 찾으러 가야 되겠지. 밑에 나와 있는 시조 3편 있는데요. 밑에 정리 나와 있는 거 먼저 볼게요. 평시조래요. 평시조는 뭐예요? 그냥 평범한 시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평시조는 글의 갈래상 형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형식. 쌤, 형태가 정해져 있다고요? 네. 어떻게 형태가 정해져 있는데요? 3장, 6구, 45장 내외로 쓰여져 있어요. 운율로 따지면 글자 수가 3개, 4개 혹은 4개, 4개 반복이 되는 3, 4조, 4, 4조의 한 장을, 한 줄을 4덩어리로 끊어 있습니다. 사음고 율격을 지니고 있죠. 그러면 3, 4조, 4, 4조면 글자 수에 좀 한두 글자 여유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 그렇지. 그렇지만 단 어디에 맨 마지막 줄 종장의 첫 구는 항상 삼음절로 쓰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평시조는 그러면 뜬금없이 밑도 끝도 없이 지 혼자 훅 생긴 건가요? 아니요. 그냥 여러 교수님들이 말씀하시기를 10줄짜리로 쓰여져 있는 신라시대의 노래 향가, 19채의 향가의 형식적 전통을 계승해 놓은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듣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괜찮나요? 네. 의지적이에요. 뭐뭐 하리라. 절의적, 절개와 의를 지키겠다. 회고적, 옛날 생각할 거예요. 대나무에 대해서의 이야기합니다. 대나무는 또 어디에 들어가요? 4분자 중에 하나로 들어가죠. 내난국주. 대나무의 기본적인 속성은 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푸른색이지. 불변. 쭉 똑바르게 자라고 있죠. 절개. 지조. 속이 비어 있어요. 청렴합니다. 기본적인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 이 시가 쓰여져 있는 게 여말선초라고 해서 고려말 조선초지만 나는 목숨 걸고 고려에 대해서 충성절개를 지킬 겁니다. 이런 거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고려라는 나라는 망할 거거든요. 고려라는 나라가 망하면 이 아저씨는 나라가 망해서 슬퍼요 할 거지. 나라가 망해서 슬퍼요. 사자성어 뭐 있나? 맥수지탄 있지. 다음 특징 보러 갑시다. 자연물 대나무의 속성을 활용하여 화자의 굳은 절개와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고도의 상징 서리법, 의법이 쓰여져 있대요. 위로 올라가서 이제 살펴봅시다. 시조예요. 처음 한 번만 쓸 거예요. 첫째 줄 초장, 둘째 줄 중장, 셋째 줄 종장. 적당히 반쯤 끊어놓으면 그게 하나의 구가 된다. 이거지. 화면을 조금 확대해 봅시다. 야, 대나무 군자라면서 지조절개라 그러던데, 그런데 눈 맞으면은 막 이렇게 휘던데, 그게 지조절개 아니지, 변하는 놈이지. 라고 했더니 열받은 거야, 이천석이 형님이. 왜? 나는 대나무 완전 지조절개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우리 대나무 까는 거야?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밀어서 누가 굽다라고 했는가? 야, 어떤 놈이 눈 맞아서 있는 대나무를 보고 변절했다라고 그랬어?
나의 생각과 다르죠. 여기에서의 네, 누구는 이 시를 이야기하는 시적 화자와 대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다르다. 누가 대나무 보고 휘었대? 네 말대로 그렇게 구필절개라면 눈 속에서 푸르겠는가? 눈 맞으면서 변함없이 푸르게 있는데 푸르다. 알면서 물어봤죠? 서리법. 화자의 지조와 절개를 드러냅니다. 지조와 절개와 대립되는 이 눈을 지조 절개를 꺾으려고 하는 외부의 시련 고난 정도 되겠지. 외부의 시련 고난이 있어도 그렇게 푸른데 야, 눈 맞으면서도 푸른 색깔인 거 안 보여? 아마도 새한 고절, 추위를 이겨내는 고고한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느낌표 꽝. 요 정도면 영탄. 그리고 여기에서의 너는 누구예요? 대나무지. 대나무 보고 너라고 그랬어? 사람 취급해주고 있네? 의인법. 추위를 이겨내는 고고한 절기야? 영탄. 아, 진짜 멋진 자식이야. 너는 대나무에 대해서 예찬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대나무에 대해서 예찬을 하고 있어요. 왜? 고고한 절개를 지키고 있는 거니까. 됐습니다. 문장의 종결 형태는 세 줄에 두 가지 정도면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밑에 의미 보러 갈게요. 대나무는 눈 속에서도 푸른 빛을 잃지 않는 존재. 그러면 또 어디 조금 줄여서 눈 속에서도 푸른 빛을 잃지 않는 존재. 지조. 절개. 쓰여져 있고 쓰지 맙시다. 그러면 옆에다가는 요 정도 하나만 써놓읍시다. 뭐라고? 불변. 충신의 지조절기를 상징합니다. 그럼 이 충신은 누구? 이 시의 시적 화자 자신. 화자는 끝까지 지조절개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끝까지 지조절개를 지킬 거예요. 무엇에 대한? 고려 왕조에 대한 지조절개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대나무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충절을 강조합니다. and 어떻게? 눈에 굽히지 않겠다. 눈에 굴복하지 않으리라. 이 정도의 내용 하나 더 써줄 수 있지. 밑으로 내려갈게요. 황진이의 시조 하나 나오고 있죠. 다음 페이지에 역시 설명 나온 거 먼저 보러 갈게요. 평시조라는 거 특성 다 확인했으니까 패스. 낭만적이고요. 나쁘지 않지. 감상적이고요. 요 애상적은 괄호 해놓을게요. 그렇게까지 저는 애상적, 슬픈 느낌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니까 연정적이다. 요 정도는 나쁘지 않아. 동짓달 기나긴 밤이 제재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리운 님도 이 시의 제재가 되는 거겠지.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죠. 정든님을 그리워하는 애틋한 정. 그렇다는 이야기는 현재 님과 멀어져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겠네. 적절한 의태어를 사용해서 의태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문제에 나오면 뭐라고 나와요? 음성 상징어라고 하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품사로 따지면 음성 상징어 부사입니다. 부사.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서 표현하고 있다. 하나도 안 들리고 갔었던 거 아니냐? 안녕 검둥이. 시간이라는 추상적 개념, 만질 수 없는 애를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했습니다. 어머, 어떻게? 잘라. 어디다가 넣어. 그리고 다시 펴. 밤을 이렇게 할 수가 있대요. 관념의 시각화 혹은 관념의 구체화 혹은 관념의 감각화. 어떤 표현을 쓰실지 감각화. 이렇게 사용해 놓으시면 됩니다. 앞으로 넘어와서 시 본문 보러 갈게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어
잘라서 춘풍 이불 아래 봄바람 아래 이불 아래에 서리서리 포개어 넣어두었다가 그리운 님이 오신 날 밤이 되면 굽이굽이 펴리라. 동짓달 기나긴 밤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추상적인 시간을 여기 봐. 자르고 넣고 펼 거예요. 추상적 시간을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했습니다. 너무 표현이 멋있는 것 같아.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은 부정적 시간이죠. 왜? 님이 부재하고 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언제? 현재. 그럼 앞에다가 하나 더 써야 돼요. 현재. 춘풍 이불 아래 따뜻해요. 서리서리 넣어두었다가 어론님, 정분을 맺은님, 그리운님이 오신 날 밤이면 굽이굽이 펼 거예요. 그리운님이 오신 날 밤이면 긍정적 시간이죠. 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언제? 아직 오지 않았죠? 미래의 시간. 어쨌든 동짓달 기나긴 밤과 어론님 오신 날 밤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여기 세 줄로 쓰여져 있는 것 중에 살펴보면 그나마 동지, 춘풍 이거 이외에는 우리말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우리말의 묘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and 우리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자어보다. 서리서리 굽이굽이 의태어고요. 한 번만 더 쓸게요. 뭐라고? 음성상징어.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러 날 밤 중에서도 동짓날 밤일까? 동지가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니까. 밤이 가장 긴 날. 사랑하는 님이 오시면 밤을 오래 보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인 거겠죠. 밤에 뭐 하려고? 고스톱 치고 놀겠죠. 다음 페이지. 이제 밑에 정리하러 갈게요. 방금 읽은 황진이의 시조의 표현상의 특징, 빨간색으로 별표, 추상적 개념인 시간을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했다. 저는 이 말을 다시 뭐라고? 감각화했다. 이러한 말을 썼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윗글, 나와 나의 가장 지배적인 표현 방법과 같은 거 찾기. 그러니까 만질 수 없는 거 만지는 것처럼 쓰여져 있는 표현 찾으면 됩니다. 어쨌든 소망은 뭐예요? 님과 함께 보내고 싶은 시간을 늘리고 싶은 소망을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뭐예요? 님에 대한 현재 부재하고 있는 님에 대한 그리움이 정서가 깔려 있다. 이렇게 확인해 놓으면 되겠지. 밑에 거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 갈래 먼저 볼게요. 어머 사설시조래. 사설시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평시조 더하기 두구 이상 길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주로 일반 평민들에 의해서 쓰여지며 언제 조선 후기에 쓰여졌습니다. 일반 평민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에 길어졌습니다. 다소 수다스러운 어조가 나타나고 평민들에 의해서 쓰여졌으니까 평민들의 의식을 반영해 주겠지. 평민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게 제일 문제지. 근데 여러분이 그 시절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은 뭐야? 남녀관계야.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얘기도 할 수도 있을 거고 저 새끼들이 우리를 너무 괴롭혀 못살게 굴어 이야기를 할 거예요. 평민들에 의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표현 방법 자체는 진솔한 표현 방식을 사용해서 무엇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라고 하면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남녀 간의 애정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지배계층에 대한 풍자, 비판의 의식을 담아서 시를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해학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풍자 비판 막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안 하면 하면 좀 어때? 민중의 의식이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도 될 수가 있겠죠. 풍자적이고 우의적. 우의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돌려 말하기. 희화적, 웃기게 만드는 거죠.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풍자적, 희화적이라고 해서 크크크크크크. 이게 수업 시간에 할 말은 아니지만 크크크 저 병신. 요 정도의 느낌? 누구한테 그렇게 비판의 시선을 보내는가 찾으면 되겠고, 풍자의 대상은 바로 요 두꺼비가 될 겁니다. 풍자. 탐관오리, 탐욕스럽고 못돼먹은 관리들의 횡포와 약육강식의 세태를 풍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옆에다가 써놓으면 힘의 크기로 따진다 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힘센 놈은 누구야? 백손골. 그 다음에 두꺼비. 그리고 파리 정도가 되는데 백손골, 파리를 일반 백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두꺼비는 탐관오리 정도가 될 거고요. 그러면 백손골은 걔네들보다 더 위에 있는 중앙의 관리들 정도라고 볼 수도 있고, 이 두꺼비를 당시의 지배계층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걔네들 잡아먹는 바깥 세상의 힘센 외세 정도라고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요거 두 번째 줄로 해석을 할 거다. 풍자와 해악을 합니다. 희화화해요. 웃음을 유발하죠. 의인화를 씁니다. 두꺼비가 대놓고 말을 하거든. 지배계층의 허위와 수탈을 우의적으로 둘러댑니다. 허위의식,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허세불일 거예요. 근데 허세는 뭐의 줄임말인지 알고 있어요? 허장성세. 의 줄임말이다. 수탈한다라는 건 이 시에서 초장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허세 부리는 건 종장에 잘 나타나 있고요. 이 부분 잘 말하지 않는데 중요하죠. 종장에서 화자를 받고 풍자의 효과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위에다가 쓸게요. 어떻게 쓸 거냐? 요렇게 초장, 중장 둘이 묶어서 서술자는 제3의 관찰자고, 종장에서의 서술자는 두꺼비입니다. 이렇게. 서술자가 바뀌는구나. 이렇게 또 확인해 놓으면 되는 거지. 밑으로 와서 다시 마저 읽어봅시다. 우의적 표현, 파리, 두꺼비, 백손골을 의인화했습니다. 그거 제가 어디 써드렸어요? 여기 써드렸죠? 여기. 요거 찾으시면 되겠고.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대상의 희화화, 파리를 물고 기세등등한 두꺼비가 건너싼 백손골을 보고 놀라 두엄 아래 자빠진 모습을 익살스럽게 표현했습니다. 화자의 전환, 종장의 화자를 바꾸어서 두꺼비의 독백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다른 말은 두꺼비의 독백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두꺼비의 독백을 직접 인용했다. 두꺼비가 자기 합리화하는 모습을 통해 대상에 대한 풍자의 효과를 높여주고 있다. 결국에 이 사설시조의 주제, 조선 후기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풍자와 비판, 요 정도 해놓으시면 되겠지. 저 나쁜 놈의 새끼들, 허세나 부리고 사실은 멍청한 게 강약 약각인 주제에 꼴배기 싫어. 이런 느낌인 거지. 의외로 본문에서 필기할 게 없어. 밑에서 다 했거든.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서, 보통 혹책에서 요 두엄을요, 탐관오리 부적 부패한 양반 권력자들이 부당하게 쌓은 재물, 요렇게 해석해 놓은 교재들도 있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건너쌀 바라보니 백송골, 뭐예요? 매예요, 매가 떠있거늘.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섬뜩하여 풀쩍 뛰어내하렸다가 두어 말에 자빠졌구나. 이미 여기에서 읽는 사람들은 크크크 하고 있겠지. 큰 따옴표 땡땡. 마침 날쌘 나였기 망정이지. 나 말고 다른 두꺼비였다면 애헐질 뻔하게라. 피멍 들었을 거야. 야, 나니까 이 정도지. 다른 애들이면 자빠지다가 피멍 들었어. 하면서 허세 부리고 있죠. 화자가 두꺼비로 전환됐다. 자신의 약점을 갖추기 위해 허세를 부린다. 자화자찬 허세는 허장성세의 줄임말이었었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시조 3편이나 있지만 그렇게 별건 없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가나다를 감상하고 각 시조의 중심 소재를 바탕으로 시적 상황 파악해보는 거. 여기 어디 있을까? 네, 4, 5 페이지, 6 페이지, 네, 4, 5까지 빈칸 있는 거 채우는 거 조금 이따 채울 시간 드릴 거고요. 뒤에 나와 있는 어머 제막매가 했었는데 얘 혹시 학교에서 하셨을까? 했던 안 했던 상관없습니다. 엄청 필수 작품이기 때문에 얘 할 거예요. 시작해보죠. 19채 향가고요. 19채 향가를 산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향가 어느 시대에? 신라시대에. 누구에 의해서 쓰여집니까? 화랑이라든지 승려에 의해서 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용은 뭐겠어요? 나라를 지키자, 호국. 스님이 쓰니까 불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타나 있을 겁니다. 어쨌든 향가도 운문문학에 들어가고 서정갈래에 확인이 되고요. 특히 지금 위에서 보고 있는 제막매가는 서정성이 뛰어나고 비유적 표현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와 향가 중에 거의 탑급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향가는 표기한 문자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표기합니까? 향찰이라고 하는 문자로 표기를 하는데요. 향찰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중국에 있는 한자를 한자의 차자 표기라고 일단은 확인해 놓죠. 한자를 빌려온 겁니다. 한자를 빌려오는데 어떻게 빌려와요? 라고 이야기하면 한자의 음을 빌려오기도 하고 음차, 뜻을 빌려오기도 하는데 훈차. 음을 빌리는 글자는 현대문법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형식 형태소에 해당되는 조사, 어미와 같은 형식 형태소는 음차를 하고 실질적인 뜻이 있는 형태소, 실질 형태소는 훈차로 표기합니다. 향찰은 우리말이 없었을 당시에 어떻게 종합적인 다른 나라의 말을 빌려 쓴 것 치고는 종합적인 표기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한자를 빌려오는데 우리말 어순으로서 그리고 한자로 써놓고 한자로 읽은 게 아니라 우리말로 읽어. 한자에는 없는 조사, 어미까지,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말에 대한 전면적 표기가 가능해. 그래서 종합적 표기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한자의 뜻을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평민들이 쓰지는 못했었을 거예요. 왼쪽으로 또 돌아옵시다. 이제 더 이상 뭐 향가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어. 특히 하나만 더 할까? 보통 19채 향가는 3단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 3단 구성의 형식이 시조로 이어진다고. 어머! 아까 앞에 평시조 처음 나왔을 때 거기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추모적이고요. 누이가 죽었거든요. 애상적, 당연히 슬프죠. 종교적입니다. 어떤 종교? 스님이니까 불교겠지.
에이, 불교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홉 번째 줄에 보면 미타찰이라고 하는 시어가 등장하는데 얘는 불교에서의 이야기하는 극락세상이다.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누이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해놨는데 실제로는 누이가 죽어서 너무 슬퍼. 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인생무상 느끼다가. 좋아. 무작정 슬퍼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한다. 요 코스를 잘 살펴놓읍시다. 슬프고 인생무상을 느끼다가 슬퍼만 하고 있지는 않겠어. 누이가 요절한 것에 대한 슬픔. 요절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일찍 죽었어? 어린 나이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슬픔과 허무함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했고요. 누이의 죽음이라는 상황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을 드러냅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막상 당하면은 슬픈 거죠. 하지만 나는 그것을 극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갈 거라고요. 위로 올라오셔서 이제 시 본문 보러 갈게요. 내가 너무 빨리 얘기하고 있니? 괜찮죠? 할만하실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으니까. 시작하죠. 생사길은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에서의 길은 삶과 죽음의 길인데 갈림길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있음에 여기 이승 여기 이승에 있음에 그 앞에 서면 머뭇거리게 되어 있지. 왜요? 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머뭇거려? 너네 죽고 싶은 사람 어딨어? 어디 가면은 살고 어디 죽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고 죽었네?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나? 아무도 없을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앞에서는 머뭇거리는 거지. 큰 따옴표 묶을게요. 나는 가나다. 나는 간다. 안녕. 나 이제 갈게. 나 이제 죽을게. 라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그렇게 떠나갔습니까? 누이야. 너는 이제 죽는다. 라는 말도 왜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떠나갔는가? 슬픔. 여기에서의 나는 누구예요? 죽은 누이를 나타내는 거지. 어쩜 그렇게 말도 못다 이루고 갑니까? 어느 가을 일찍 불어온 해석은 먼저 해볼게요. 어느 가을 일찍 불어온 바람 때문에 이리저리 떨어질 잎처럼 같은 가지에서 태어나고 가는 곳이 어딘지 모르는구나. 이제 빠진 거 채우러 갑시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가을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이미지가 있죠. 풍요로움의 계절 혹은 이파리가 떨어지는 소멸의 계절. 여기에서의 이 가을은 소멸, 죽음, 하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일찍 불어온 바람 때문에 누이가 이른 나이에 죽었다고 그랬는데 일은 일찍 죽었다. 요절. 바람이 불어서 이리저리 떨어질 잎처럼. 떨어질 잎은 죽은 나뭇잎이란 얘기네요. 그러면 이 잎이 죽은 누이고 이파리 왜 떨어졌어? 바람 때문에 죽었지. 바람은 죽음의 요인, 죽음의 원인. 말이 빠졌네요. 요렇게 너와 나는 한 가지에서 태어났는데 그럼 한 가지는 누구야? 같은 부모. 너와 나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앞에 말이 또 빠졌죠? 나는 네가 가는 곳이 어딘 줄 모르겠구나. 탄식.
인간의 삶에 대한 허망함, 아우 말이 길다, 인생무상. 향가는요, 19채 향가는 보통 몇 덩어리로 나눈다 그랬어? 세 덩어리로 나눈다 그랬죠. 하나, 둘, 셋으로 나누는데 항상 세 번째 덩어리는 맨 밑에 두 줄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두 줄을 묶어서 뭐라고 하느냐? 낙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항상 감탄사로 시작을 합니다. 위와 같은 갈래의 갈래상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낸 부분을 찾으세요 하면 여기 찾으면 됩니다. 낙구의 첫 감탄사, 향가의 형식적 특성 이러면 안 되는데 19채 향가의 형식적 특성 그리고 이 형식적 특성이 나중에 시조로 계승될 것이다. 미타찰에서 만날 나 여기에서 얘는 누구야? 누이를 만날 나 이 시의 지은이 이 시의 화자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나랑 뒤에 방금 나와 있는 나가 서로 다른 나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겠죠. 미타찰에서 만날 나 요 정도의 말이 생략된 것 같아요. 슬픔은 멈추고 다시 만날 그날까지 돛 닦으면서 기다리고다 꽝 기다리겠노라 의지적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겠다. 이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 극복하겠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됐을까? 네. 됐고 다음 페이지 7쪽에 나와 있는 거 오케이 역시 여기 빈칸 채우는 거 조금 이따 여러분들 하실 거라고 시간 드릴 거예요. 다음 페이지 8쪽 판소리계 소설을 감상할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문학의 표현상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이해 혹시 하셨을까? 학교에서? 네 그러면 우리 또 자연스럽게 확인하러 갈 거예요. 작자미상에 흥부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고전소설이에요. 옛날에 쓰여졌다는 이야기고요. 판소리의 소설입니다. 판소리 누구? 판소리에서 이어졌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판소리가 문자로 정착한 겁니다. 해학적이고 풍자적이래요. 웃깁니다. 조선 후기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계 흥부 놀부의 삶이고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은 주제 중에서도 표면적 주제고 빈부격차에 따른 갈등 얘는 숨겨져 있는 이면적 주제다. 빈부격차에 따른 갈등 오케이. 해학과 풍자의 표현이 두드러지고요. 인물의 성격 대비를 통해 주제를 드러냅니다. 흥부 대 놀부죠. 변화되어가는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반영합니다. 네, 그냥 대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 소설 흥부전에서의 드러나는 조선 후기 사회의 변화상은 어떻게 화폐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들이 등장하고 있다. 백성들의 삶 자체가 비극적이다. 먹고 살기 힘들 만큼.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심하다. 매품을 팔고 뭐 그 정도지만 이 정도로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다 읽으면 이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다. 이거지. 위로 올라갈게요. 놀부의 심사를 볼짝시면 만약에 판소리를 했다면 놀부의 심사를 볼짝시면 공짝
옆에 북치는 고수 아저씨가 북치고 있었겠지. 바로 뭐뭐 하자면, 보자면 이러한 부분들이 뭐냐. 판소리의 흔적이 남겨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판소리의 흔적이 혹은 판소리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다. 초상난데 춤추기. 미친놈 아니야? 불 붙은데 부채질하기. 해산한데 애기 낳은 집에 가가지고 개 잡아서 막 개 죽네 막 이런 소리 나는 거 있죠. 비명소리 들리게 하기. 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얽매 남에게 물건을 떠맡기고 돈 얼마 달라. 집에서 몹쓸 노릇하기. 우는 애 볼기 때리고 갓난아기한테 똥 먹이고 아무 죄 없는 놈 뺨치기. 빚값에 개집 뺏어오기. 늙은 영감 덜미 멱살 잡고 와 아이 벤 개집 배를 차고 우물 밑에다가 똥 누고 벼 심어 놓은 논에다가 물을 터놓고 자친 뜸들인 밥에다가 돌 퍼붓기 패는 곡식 이삭 자르기 논두렁에 구멍 뚫기 호박에 말뚝 박기 곱사등이 엎어놓고 발꿈치로 탕탕 치기. 심사가 모과나무의 아들이라. 이 모과나무가 의외로 이렇게 베베 꼬이면서 자라거든. 심사가 모과나무의 아들이라. 이런 심술은 이놈의 심술은 이러하되 집은 부자라 호의호식 잘 처먹고 잘 사는구나. 확인하셔야 될 것들은 미래에 필기 다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내용 뭐예요? 열거. 놀부의 실수를 심수를 알 수 있는 일화를 연이어 제시합니다. 근데 와 세상에 이런 쓰레기 같은 게 다 있나 싶을 만큼 했을 텐데 처음엔 이렇게 길지 않았을 거야. 판소리를 하는데 이 정도 부분은 좀 재미가 있거든.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다. 장면의 극대화. 이러한 장면의 극대화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재밌잖아 솔직히 이렇게. 아 이게 너무 재밌으면 쓰레기 같긴 한데 그냥 재밌다고 우리 하자. 뭐라고? 아, 이런 쓰레기 되기 싫어서 말이 먹혀버렸네. 왜 이렇게 장면을 극대화해 놨을까? 침착해. 재미를 주기 위해서인 거죠. 쉬운 말인데. 흥부는 반면에 이거겠죠. 집도 없고 집을 지으려고 집 제목을 내려가면 나무를 자르려고 집 산으로 가면 만첩청산 깊은 산에 들어가서 소부등 굵지도 않은 둥근 나무 대부둥 아름드리 굵은 나무를 와들렁 퉁탕 잘라다가 안방 대청 행랑 몸체 내외 분합 물림태에 삶이 상찰 가로답이 입구자로 짓는 게 아니라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지을 거면 어떻게 요렇게 터가 있으면 보통은 집을 지을 때 뭐 요런 식으로 요렇게 나눠서 차근차근 짓는다고. 혹은 저쪽 지역의 특성인데 집을 이제 이런 형태로 짓는다고. 입구자 형태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이놈은 집 지목을 내려서 하고 수수밭 틈으로 들어가 수수깡 한 뭇을 베어다가 어머 세상에 큰일 났네. 보통은 집을 지을 때 나무를 잘라서 집을 짓는데 이 흥부놈은 어떻게 나무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수수밭에 가서 수수깡으로 집을 짓는데 한 묶음 베어다가 안방 대청 행랑 몸체 두루 짚어 말집을 꽉 짓고 돌아보니 수수대 반못이 그저 남았구나. 수수대로 집을 지으려고 수수대를 이만큼 잘라왔어. 근데 이것 가지고도 집을 지었는데 어떻게 이것도 다 못 쓰고 수수대 한 요만큼만으로 집을 지은 거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허술하고 아주 작은 집만 지었다. 그냥 이 이야기인 거예요. 허술하고 아주 작은 집을 지었다를 어디가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길게 얘기해 놓은 거야. 방안이 넓든지 말든지 양주 두 부부가 들어놓어 기지개를 켜면 발은 마당으로 나가고 대가리는 뒷곁으로 맹자나무 아래 대문하고 엉덩이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니 동네 사람들이 마치 이런 느낌이지. 요렇게 있으면 어떻게 여기서 자다가 머리 나오고 다리는 또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엉덩이는 또 요렇게 밖으로 튀어나오고 지나가던 사람이 야이씨 꼴 들어오니까 엉덩이 집어넣어. 이 엉덩이 불러들이소 하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크크크 크크크 이렇게 씁시다. 놀부가 못된 짓 하는 걸 길게 흥분의 집이 작고 초라하다라는 것을 엄청 길게 표현해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밑에 봅시다. 웃음을 유발하는 부분, 놀부심사 나타나는 부분, 흥부의 집을 주는 부분, 웃음을 유발하는 이유도 이따 한번 써보시면 조금 이따가 체크해 드릴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기를 참고하여 이 소설과 시조다의 표현상의 특징을 비교해 봅시다. 일단 여기 보기는 또 읽어 드릴 거예요. 한국 문학의 미적 범주에서의 띄는 전통으로는 풍자와 해악을 들 수가 있습니다. 풍자와 해악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과장 왜곡해서 비꼬면서 웃음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풍자, 해악 다른 단어니까 차이가 있겠지. 풍자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날카롭게 비판하지만 해악은 연민과 애정을 가지고 대상을 감싸 안으므로 대상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겁니다. 즉, 풍자와 해악은 대상을 희화화함으로써 익살 섞인 웃음을 불러일으키지만 대상에 대한 인식, 풍자는 부정적, 해악은 긍정적. 이러한 풍자와 해악의 표현 방식은 주어지는 상황에 순종한다라기보다는 극복하고자 하는 건강한 삶의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요. 골개미를 나타내며 조선 후기 사설시조나 판소리, 미뇨, 미뇨, 탈춤 등에서 드러납니다. 밑에 것들은 여러분들 다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틀만 갖춰드릴게요. 이 흥부전이랑 시조다, 그 사설시조 있었죠? 풍자의 대상은 누구고 해학의 대상은 누구인지 그것만 구별해서 쓰시라라고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풍자의 대상은 누구고 해학의 대상은 누군지 그냥 그 정도만 체크해 놓으셔도 될 것이다. 됐고요. 10페이지. 잠깐만. 9페이지 밑에 또 남는 거 있었나? 골개미,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나 인간상을 부여하여 익사를 부리며 어떤 교훈을 줍니다. 풍자와 해악을 주는 한국문학 작품을 더 찾아보세요. 패스. 10페이지. 한국 서정문학의 연속성. 시조의 형식적 전승. 오케이. 빨간색으로 별표. 시조의 형식적 전승. 시조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19채 향가의 3단 구성과 낙구의 첫머리의 감탄사가 쓰이는 전통이 19채 향가의 3단 구성 낙구 첫머리 감탄사의 전통적 형식이 화살표 초장, 중장, 종장, 3장 구성, 종장의 첫 음보 3음절로 고정이 되는 시조의 형식으로 이어집니다. 시조의 변화 양상, 4대부들이 쓰다가 평민까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 하다가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내용. 쌤, 그럼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 뭐 하는데요? 보통 자연친화, 학문수양, 유교적인 가치, 그러니까 뭐겠어요? 충효, 뭐 요딴 것들.
정형성을 중시하지만 사설시조는 정형성에서 벗어납니다. 짧아지진 않아. 길어지기는 해요. 밑에 한국문학의 풍자와 해학, 위에 얘기 다 나왔어요. 과장, 왜곡, 비꼬며 웃음을 유발한다. 요 정도는 구분하자는 거지. 풍자, 부정적. 해학, 동정심, 긍정적. 조선 후기 사설, 시조, 판소리, 민요, 탈춤 등에서 잘 나타납니다. 작품을 평가한 결과를 창의적으로 표현해 봅시다. 패스.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거 중심 소재 내에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앞으로 넘어오셔서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고 빈칸 지금 채워서 손으로 꼼꼼하게 눌러 써주시면 됩니다.